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와 DN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유전자 지문입니다. 여기서 유전이라는 거는 생물 개체의 특징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을 맡아 하는 것을, 즉 유전이라는 역할을 맡아 하는 것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말합니다. 유전자. 자, 디옥시라이보헥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는 유전자의 본체, 즉 유전적 성질을 지배하는 물질로 헥산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유전 정보를 세포에서 세포로 옮기고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이렇게 옮기는 전해주는 그런 헥산의 일종을 우리가 디옥시라이보헥산이라고 합니다. 즉 DNA라고 하는 거죠. DNA. 그래서 부모님하고 아들하고 닮았으면은 저 부자가는 DNA가 닮았어, 똑 닮았어 이러지 않습니까? 예. 네, 다음은 DNA 지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DNA의 단편인 미니세터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는 수십, 수백 엽기쌍이 수만 회 또는 그 이상 같은 방법으로 반복된 구조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미니세터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개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DNA 지문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야, 그러나 일란성 쌍생아의 DNA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든 사람의 지문은 상이하다, 모든 사람의 지문은 다르다, 하물며 일란성 쌍생아의 지문도 다르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DNA는 모든 사람의 DNA가 다 달라요. 다른데 자, 여기 보면 일란성 쌍생아의 DNA는 지문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지문의 경우는 쌍둥이 지문이 달라요. 그런데 DNA 지문은 같다는 거죠. 일란성 쌍둥이, 쌍생아의 DNA는 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DNA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일란성 쌍생아의 DNA만은 같다는 거예요. 네, 그게 지문하고 다른 거죠. 자, DNA 미니세터라이트 패턴은 개체에 따라서 고도의 특이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손가락 지문과도 같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DNA 지문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DNA 지문의 분석 기술을 보면은 범죄 수사 또 친생자 감별에 획기적이며 새로운 감정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DNA 지문의 분석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최근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선진 외국에서도 다 DNA가 최근에 범죄 수사에 아주 유력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유전자 지문 분석에 있어서 서던 브럿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 순서를 보면 첫째, 증거물 혈액 정자 모근 세포에서 DNA를 축출합니다. 두 번째, 제한 요소에 의한 DNA를 절단을 합니다. 세 번째, 전기 영동법에 의한 DNA를 배열을 시키고요. 네 번째는 DNA 변성에 의해 한 가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섯 번째, 엠블란 필터에 전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유전자 지문을 분석합니다. 네. 이후에 여섯째 가서는 방사선 동위원소 탐침을 DNA 단편에 삽입을 해서 마지막 X선 필름에 감광을 시키는 방법으로 유전자 지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효소 연쇄 반응법이라고 있는데, 이는 DNA 양끝의 시발체를 DNA에 결합 반응시켜서 반복하고 중합효소에 의한 합성으로 대량 증폭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입니다. 이 방법은 적은 시료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네. 다음은 유전자 분석의 지문 분석에서 VNTR이라고 짧은 엽기 서열이 반복되는 형의 대립 유전자들이 똑같이 나타나는 확률을 한번 보면은, 자, VNTR의 경우는 34,900명 중에 1입니다. 예, 똑같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죠. 자, 이에 대해서 STR형의 대립 유전자들이 똑같이 나타날 확률은 또 20만 명 중에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타날 확률은 아주 희박한 거죠. 네. 자, 유전자 지문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DNA 지문 범죄 수사 이용입니다. 자, DNA를 가지고 강간 사건의 경우에 강간 피해자의 질액에서 정자의 DNA 지문을 분석해서 용의자 DNA 지문의 패턴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범인 확정에 탁월한 방법임이 이미 증명됐어요. 그래서 강간 사건의 경우에 DNA 지문을 가지고 범죄 수사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서 사건이 해결되는 사례들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있죠. 네. DNA 지문의 동일성 여부입니다. 현재 개발되어 사용 중인 8종류의 혈액형 검사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검사했을 때 두 사람이 똑같을 가능성을 보일 확률을 한번 볼까요? 예, 약 7,000분의 1입니다. 즉 0.014. 그러나 DNA 지문이 동일할 확률을 보면은 1개의 DNA 미니 세트라이트를 사용했을 경우에 약 3천억 분의 1 이하의 확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DNA 지문이 동일하게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를 제외하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과 사람 간의 DNA 지문이 같이 나타날 확률이 얼마 정도라고요? 약 3천억 분의 1 이하의 확률에서만 DNA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DNA가 다르면, DNA가 같으면, 그러니까 DNA가 같으면 그 사람이 그 사건의 범인이다라고 단정 지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법정에서도 이 DNA 수사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왜? 그게 같을 확률이 3천억 분의 1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1억이 안 되는데 3천억 분의 1이니까 그 같을 확률은 얼마나 미미합니까? 따라서 DNA에 의한 수사 증거 능력은 아주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아주. 예. 네. DNA 지문 분석을 필요로 하는 사건들을 보면은 DNA 지문 분석법은 완벽한 개인 식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같을 확률이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완벽한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사건 해결에 강력한 법정 수단이 된다, 이런 얘기죠. 또 고도 기술을 필요로 하며 또한 시약 등 비용이 고가다 이거죠. DNA 수사를 하는데, DNA 조사를 하는데 사용되는 그 비용이, 시약 등 비용이 고가다. 금액이 많이 소모가 된다, 이런 얘기죠. 고가이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하나여 DNA 지문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얘기죠. 일반 사건, 모든 사건에 대해서 DNA 수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와 같이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 하나여 DNA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경우냐? 혈액이 동일한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피를 흘려 식별이 곤란하다. 그런 사건의 경우.
예를 들면 흉기 또는 의복 등에 묻은 혈흔이 과연 누구 피인지를 반드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DNA 수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다음은 고도 기술을 필요로 하며 또한 시약 등 비용이 고가이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하나의 DNA 지문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냐,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강간 피해자인 여성과 피의자의 혈액형이 동일하면서 현장에서 검출된 정액과 과연 피의자의 정액이 증명을 필요로 할 때, 이런 경우도 그 성범죄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DNA 수사를 해야 되겠죠. 또 혈액형 검사로는 친생자 유무가 판명되지 않을 때, 친생자 관계가 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식별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과 자식의 혈액형이 똑같다고 할 경우에, 그런 경우로는 친생자 유무가 증명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혈액형 검사로는 친생자 유무가 증명되지 않을 때 DNA 분석을 통해서 친생자 관계를 확인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다음은 고도 기술을 필요로 하며 또한 시약 등 비용이 고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는 반드시 DNA 지문 분석을 의뢰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냐? 토막난 사체 유기 사건 같은 경우예요. 토막난 사체 조직으로부터 DNA 분석을 실시하여 동일인 조직인지 식별할 필요가 있을 때도 DNA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DNA 지문 분석을 필요로 하는 사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DNA 지문 분석이 가능한 시료 및 보존 요건들을 살펴보면, DNA 분석이 가능한 시료로는 사람의 혈흔이라든가 혈액이라든가 또 정액 및 정액반, 또 모발, 모발의 경우는 모발 뿌리세포가 있어야 하고요. 장기 조직편, 내장이죠. 피부, 또 뼈, 치아, 손톱 등을 가지고 DNA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체의 어떤 구조 부분도 다 DNA 분석이 가능한 시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혈흔과 정액반도 마찬가지예요. 건조된 상태에서 냉장고에 보존했을 경우에는 1, 2년 경과한 후에도 DNA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용혈된 혈액이라든가 부패, 또 희석, 그리고 오염된 혈흔이라든가 혈액, 그리고 오래 방치된 장기 조직편 등에서는 DNA 분석이 불가능할 때가 많다. DNA 분석이 항시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됐다든가 오래 방치된 그런 경우 등에서는 DNA 분석이 불가능할 때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DNA 분석을 할 때 필요한 시료 양은 어느 정도냐? 신선 혈흔이라든가 정액반의 경우는 1cm 곱하기 1cm 크기, 그러니까 적은 크기죠. 적은 크기의 DNA 증폭 실험의 경우는 가능하고요. 모근 세포 최소한 3개 이상, 혈액 2ml 이상, 또 인체 조직의 경우는 중량이 5g 이상인 경우에는 DNA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 보존 상태라든가 보존 환경, 경과 일수 등에 따라서 더 많은 시료 양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보존 상태, 보존 환경 등에 따라서 그 양이 더 증감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다음은 증거물 채취 및 운반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혈액입니다. 항응고제인 EDTA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체열하여 써놓으라는 곳에 보존하면서 운반해야 되고요. 여름철인 경우는 어떠한가요? 부패되기가 쉬우니까 혈액 및 정액은 빠른 시간 내에 면천 조각 또는 거즈 같은 데에다가 전사하여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종이봉투에 넣어서 운반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모발은 특히 뿌리 세포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채취를 해야 되고요. 모발을
가지고 증거 DNA 분석을 할 것 같으면 모발을 뽑을 때 중간에 이렇게 그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 부분에 힘을 주어서 뿌리째 뽑히도록 그렇게 해서 운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은 유전자 감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장점입니다. 장점으로는 신뢰도가 극히 높아서 DNA는요 신뢰도가 아주 높습니다. 극히 높아 강력범죄의 증거로 활용이 용이하고요. 또 혈액, 혈흔, 정액, 타액, 장기, 뼈 등 모든 분비물 및 조직에서 DNA 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론상 체포로 이루어진 감정물이라면 무엇이든지 감식이 가능하고 미량의 적은 양의 시료로도 감식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유전자 감식이에요. 네. 단점으로는 유전자 분야를 전공한 전문 감정가와 고가의 전문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감식 기일이 적어도 5에서 20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확인이 곤란하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유전자 감식입니다. 네, 다음은 화학적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적 감정의 의의는 자연과학의 전반적인 지식을 응용하는 건데 다양한 범죄 사건 발생 시 수사나 증거 제시 및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자연과학의 전반적인 지식을 응용한 화학적 판정이 재판상 범죄 사실을 결정짓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각종 테러 사건이라든가 협박 사건, 가스 중독 사건이라든가 본드류 흡입 사건, 또 폭발물 사건이라든가 음주 후 교통사고 등에서 많이 활용되는 게 지금 여기 화학적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 화학적 감정에서 응용 분석 화학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감정 대상물에 대하여 화학적 특성이라든가 구성 성분 그리고 합성 경로의 특징적인 분순물 등을 분석하는 응용 분석 화학의 한 분야라는 거죠. 예, 화학적 감정은 응용 분석 화학의 한 분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화학적 감정 대상에서 유해화학 물질이라는 것은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여기서 화학물질은 원소와 화학 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물질을 말하는 건데 그 종류로는 알코올류가 있고요. 여기 알코올에는 메칠 알코올이 있고 에칠 알코올이 있는데 알코올류와 청산류 그리고 산 알카리류 또 살서제류 쥐약을 말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금속성, 유해성 금속류. 이에는 비소, 순, 납, 크롬, 금, 은, 동 같은 것을 말하는 거고요. 환각성 용기용 매류, 또 연료용 가스류, 또 일산화탄소, 유화, 수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화학물질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유독물이라고 있는데 유독물은 삶의 건강에 또는 환경에 유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이라고 그래요. 그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톨루엔이라든가 황산칼륨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무려 425종이라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유독물. 다음은 특정 유독물이 있는데 특정 유독물은 유해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유독물을 말하는데 이에는 삼산화비소 또 질산칼륨 그런 종류들인데 그 종류도 94종이나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외되는 것들은 방사선 물질 또 의약품, 의약부 외품 또 화장품 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농약, 비료 등은 여기서 말하는 그 유독물에 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말하는 유독물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여기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유독물에 해당이 안 된다. 이와 같은 물건들은. 네네.
다음은 폭발성 물질류로는 고성능 폭약류, 또 저성능 폭약류, 뇌관화학류, 산업용 폭약류, 화학가스 등이 있고요. 환경오염 물질류로는 산업폐수 및 폐기물에 의한 농작물 및 양어장어 폐 여부나 상수도 원어 오염 여부, 그리고 폐기물의 종류라든가 성분 등에 대한 감정 경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화학적 감정 대상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 대상 물질과 시료 채취에 대해서 살펴보면 감정 대상 물질과 시료 채취입니다. 사건 현장의 주변 환경에 대한 사건 개요입니다. 즉 관련자의 직업이나 연령, 또 유류품, 해부 소견 및 병적 소견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초기 감정물은 전문 요원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세척된 용기에 채취를 해야 되고요. 감정 대상 물질로는 범죄와 관련된 대부분 물건이 화학적 감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상 범위가 대단히 넓어 그것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자주 볼 수 있는 대상물을 분류하면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면은 유해물질 중독 사건에 소화관 내용물로는 이 내용물 및 유세척액 약 100g 정도를 채취하고 전반적인 유해학물질 확인 및 정량을 실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감정 대상 물질과 시료 채취에 있어서 소화관 내용물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혈액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혈액은 체액에 오염되지 않은 순한 혈액을 50ml 이상 채취하여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정량과 특히 혈중 알코올, 일산화탄소, 청산, 또 유화수소, 환각성 용매류, 수 및 납 등 유해성 금속류에 대한 정량을 실시하여 중독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혈액. 자, 유해 물질 중독 사건에서 소화관 내용물, 다음은 혈액. 예. 휘발성 물질의 흡입 사건의 경우에 사용된 각종 본드류라든가 구두약, 비닐용기, 그리고 또 플라스틱 용기 등 유류품이라든가 뇨, 혈액, 뇌 조직 등을 채취해야 하며 휘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내용물이 다 이렇게 증발돼 버리면은 안 되겠죠. 그걸 방지할 수 있도록 잘 포장을 해야 되고요. 자,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은 혈액의 경우에는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의 분석을 위하여 채취된 혈액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패 및 응고 방지 처리하여 송부해야 된다 이거죠.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감정 의뢰를 할 때는 자, 응고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방지 처리를 위하여 잘 포장을 해서 의뢰 송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은 약동물 감정 구분에 있어서 상용량, 극량, 중동량, 치사량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의 의미를 한번 가지고 살펴보면은 자, 먼저 상용량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 양을 우리가 상용량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극량의 3분의 1 정도의 양을 우리가 상용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극량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극량이라는 것은 위험성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량을 말하는 거예요. 위험성이 없어요. 그 대신 최대량을 우리는 극량이라고 말하고, 중독량이라고 하는 것은 중독 상태를 나타내는 최소량을 중독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치사량은 또 뭡니까? 치사량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최소량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최소량.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느 모텔에 가서 청산가리를 똑같이 이게 종이컵에 나눠서 똑같이 마셨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치사량이 초과돼 가지고 사망을 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양을 마셨는데 치사량이 미치지 않아서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치사량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허약한 갑이라는 사람은 치사량이 낮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청산가리를 마셨지만 죽었고, 비라는 사람은 체격이 건장하기 때문에 치사량이 높아서 똑같은 양을 마셨지만 이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치사량인데, 치사량은 죽음에 이르는 최소량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네. 다음은 독약이라는 게 있어요. 독약이라는 것은 극량과 중독량의 차이가 적은 약품을 말하네요. 극량보다는 강하고요. 다음은 극약이라는 게 있는데, 극량과 중독량의 차이가 비교적 적은 약품을 극약이라고. 보통약은,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량은 극량과 중독량의 차이가 많은 약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동물 감정에서 독약, 극약, 보통약 이런 내용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은 자타살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주로 신경 안정제나 수면제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는 로라제팜이라든가 디아제팜 등 신경 안정제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대부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수면제 중 독실아민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성분으로 인하여 사망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면은 사망할 수 있는 거예요. 본래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치사할 목적으로 이렇게 제조된 물건은 아니죠. 예, 수면제는. 예, 그런데 그런 수면제라 하더라도 과량으로 이렇게 먹었을 때는 사망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음은 마취 강도에 사용되는 약품들은 최근 드링크제나 오렌지 주스 등의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 같은 약물을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서 정신을 잃게 한 후 금품을 갈취하거나 강간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을 하죠. 예. 그러지 않습니까? 뭐 나이트클럽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알게 돼서 뭐 어디 장소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서로 이렇게 음료수 주고받고 했는데 그 일방이 나쁜 마음을 먹고 상대방 음료수에다가 요 드링크제나 오렌지 주스에 수면제라든가 뭐 이런 신경 안정제 같은 약물을 타가지고 마시게 해서 잠깐 이렇게 의식을 잃었을 때 그때 뭐 금품을 갈취한다든가 이렇게 나쁜 행위를 하고 범행을 하고 이제 도주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발생을 하죠. 예, 그래서 함부로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건네주는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마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고가 한약재들의 진위 판별입니다. 고가 한약재 생약, 여기에는 웅담이라든가 사향, 녹용 등이 있고요. 함유물에 따른 진위 판별이에요. 웅담, 즉 공쓸개, 저담이라는 돼지쓸개, 우담은 소쓸개로 말하는데 함유물에 따른 진위 판별을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보고독으로 의뢰되는 사건입니다. 자, 보고 국 잘못 먹고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죠. 예, 보고의 알이나 내장에 톡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물은 독성이 매우 강해가지고 미량만 먹어도 적은 양만 먹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체 시료 중 보고의 보고도구 확인입니다. 이 내용물을 산으로 처리한 에틸알코올로 추출한 후 단백질이나 지방 등을 제거하여 시료를 정제한 다음에 쥐에게 주사해서 판정하는 방법이에요. 이를 우리가 생체 시료 중 보고도구 확인이라고 하는데, 보고독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쥐에게 주사해서 판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다음은 잔류 농약의 검출입니다. 식품 중에서는 콩나물을 재배 시에 부패나 변질을 막기 위해 불법으로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콩나물을 이렇게 재배하는 그 농장에서 콩나물에다가 뭘 저기 하느냐 하면 농약을 사용을 합니다. 농약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콩나물 재배할 때 부패나 변질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농약의 검출 방법을 개발하여 콩나물 중 미량 농약 성분 검출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우리가 식품위생법에서 이렇게 적발이 되고 단속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는 그 시중에서 구입하는 콩나물에 그 콩나물 농장에서 농약을 투여해가지고 그 콩나물을 재배했다라고 한다면 신체에 얼마나 그 큰 피해가 되고 유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건 단속을 해야 되겠죠. 야, 그런 사건을 단속할 때 이렇게 농약 검출을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수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은 자살, 타살 사건의 경우입니다. 피해자의 증상을 본 사람의 증언이나 부검소견, 사건 개요 등을 감정인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사건 현장에서는 특히 음독 약물이나 음식물의 잔여품, 또 구토물이나 용기, 약포지 등 동물이 함유 또는 부착되었을 것으로 사례되는 모든 물건을 채취하도록 한다. 자, 그래서 사체 부검 결과 중독사의 혐의가 있는 경우 채취해야 할 검체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내용물 및 료의 전량을 수거를 해야 되겠고요. 혈액의 경우는 100g 이상을 채취를 해야 됩니다. 네. 또 매장되었던 사체를 채취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관의 내부에 칠한 페인트라든가 관의 외측 위, 또 아래의 흙 등도 대조 시험용으로 채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감정이 될 수 있도록 채취를 규정에 따라서 잘 해야 되겠죠. 네. 사고로 인한 중독 또는 치사 사건의 경우입니다. 복용 음료 등도 수집을 해야 되는데 자살이나 타살 사건의 증거물 채취 이외에 피해자가 복용하였던 시판 음식물이라든가 청량음료, 주류 의약품, 식품 첨가물, 화공약품, 농약류, 또 쥐약 등도 수집을 해야 되겠죠. 자, 의료 및 약화 사고입니다. 시비 사건의 경우가 있는데, 자, 이게 의료 사건이냐 아니냐, 그 시비되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런 경우에 치료에 사용되었던 모든 조제약, 또 주사약, 또 수액 세트, 주사기 등과 조제약에 대한 처방전까지 모두 함께 다 압수 수거해서 송부를 해야 돼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감정기관에다가 송부를 하는 거죠. 네. 다음은 감정물 채취 요령에서 수면 및 마취재료 측정의 경우입니다. 에테르라든가 클로로폼과 같은 흡입 마취재료의 경우에 휘발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들이 묻어있는 탈지면이라든가 수건 또는 사용하였던 용기류 등은 반드시 밀폐 용지에 놓고 포장을 해야 됩니다. 또 먹다 남은 음료 등을 채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마취사범 범죄와 관련된 주스 캔이라든가 요구르트 병이라든가 드링크 재료라든가 빨대 또 먹다 남은 비스켓 등은 채취하여 적은 양이 그런 경우는 채취하여서 적은 양이라도 소실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포장을 잘해서 이제 송부를 해야 되겠죠. 네. 자, 가끔 이제 가스 중독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 경우는 피해자의 혈액이라든가 뇨라든가 뇌 및 사건 현장 주위 공기를 비닐봉지 등에 채취해야 하고요. 가스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는 물질도 함께 수집을 해야 됩니다. 자, 보고 중독 감정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보고 중독사가 발생이 됐다. 그런 경우는 감정을 할 때 보고의 알이나 내장 모두를 채취하고요. 사망자의 위 내용물 전부 또 혈액 200g 이상 또 뇌 전량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같은 연구기관에다가 송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불량식품 감정입니다. 자, 충분한 시료를 수집하고 해당 식품의 일반 성분 분석표 같이 송부를 해야 되고요. 함께 송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불량식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한 각종 첨가물을 수집하여 표기하고요. 각각 함께 포장하는 게 각각 포장하여서 송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불량식품육 감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전자 감식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입니다. 다음 중 유전자 감식의 장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라는 겁니다. 자, 가, 신뢰도가 높아서 강력범죄의 증거로 활용이 용이하다. 나, 혈흔에서 DNA 검출이 가능하다. 다, 장기 뼈 등의 조직에서도 DNA 검출이 가능하다. 라, 감식기일이 1일 정도 소요되어 단실 내에 확인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 유전자 감식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 유전자 감식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유전자 감식의 장점이 아닌 것을 골라라는 거예요. 몇 번일까요? 예, 한번 살펴볼까요? 네, 라번, 감식기일이 1일 정도 소요되어 단실 내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답은 유전자 감식은 감식기일이 1일이 아니고요. 5에서 20일 정도 소요되어 단실 내에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따라서 1번 유전자 감식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 4번이 틀렸죠. 라번이 틀렸죠. 왜 틀렸어요? 감식기일이 1일 정도 소요되어 단실 내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유전자 감식은 단실 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단실 내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라번이 틀려서 1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 2번입니다. 다음 중 DNA 지문 분석을 위한 증거물 채취 및 운반 요령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제 학습 시간에 운반 요령을 종종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째, 가. 유동 혈액의 경우 항응고제인 EDTA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체열하여 써내라는 곳에 보존하면서 운반한다. 자, 나번은 여름철의 경우 부패되기 쉬운 혈액은 빠른 시간 내에 면천 조각에 전사하여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종이봉투에 넣어 운반한다. 답은 폭력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함께 피를 흘렸으나 혈액형이 상이하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DNA 지문 분석을 위한 증거물의 채취 대상이다 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라번은 혈액형 검사로는 친생자 유무가 증명되지 않을 때 DNA 지문 분석을 위한 증거물을 채취한다 라고 돼 있는데 적당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 몇 번일까요? 예, 한번 살펴보죠. 네, 답번이 틀렸네요. 옳지 않은 것 답번. 답은 해설을 한번 볼까요? 혈액이 동일한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피를 흘려 식별이 곤란한 경우 그중 누구 피인가를 반드시 식별할 필요가 있을 때 DNA 지문 분석을 위한 증거물로 채취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상호 혈액형이 상이하여 서로 달라서 식별이 가능한 경우는 DNA 지문 분석을 위한 증거물로 채취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폭력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 함께 피를 흘렸으나 혈액형이 상이하 식별이 가능한 경우 DNA 지문 분석을 위한 증거물 채취 대상이다라고 됐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죠. 따라서 2번 문항은 답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 3을 보겠습니다. 다음 DNA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걸 골라라는 거죠. 가, 패턴은 개체에 따라서 고도 특이성을 나타내요. 마치 손가락 지문과 같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DNA 지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예, 나, 범죄 수사 및 친생자 감별에 획기적이며 새로운 감정법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네. 여러분들 DNA 지문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 DNA 단편인 미니세터라이트는 수십 수백 엽기쌍이 수만회 또는 그 이상 같은 방법으로 반복된 구조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라번 일란성 쌍둥이도 DNA 지문은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DNA 지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몇 번일까요? 예, 한번 알아보죠. 네, 라번이네요. 라번. 일란성 쌍둥이도 DNA 지문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죠. 해설을 볼까요? 일란성 쌍둥이 손가락 지문은 상이하나 손가락 지문은 다르나 DNA 지문만은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학습 시간에 이제 강조했던 내용이죠. 예. 지문은 만인부등 모든 사람은 지문이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은 다르지만 DNA는 일란성 쌍둥이의 DNA의 경우는 같다는 것이에요. 같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려서 라번이 본3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유전자 지문입니다. 유전자 지문이라는 생물 개체의 특징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것을 유전이라고 하고요. 이와 같은 일을 맡아 하는 것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자, 디옥시라이보 헥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를 우리는 DNA라고 그래요. 자, 유전자의 본체, 즉 유전적 성질을 지배하는 물질로 헥산의 일종입니다. 자, 이는 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유전 정보를 세포에서 세포로,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이렇게 옮겨주는 거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 즉 디옥시라이보 헥산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유전자 지문에서 DNA 지문은 뭐냐? DNA 지문이라는 것은 DNA의 단편인 미니세터라이트 DNA 수십, 수백 엽기쌍이 수만 회 또는 그 이상 같은 방법으로 반복된 구조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지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러한 엽기쌍,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개인차가 심하여 이를 우리는 DNA 지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란성 쌍생아의 DNA 지문은 그렇지만 동일하다. 예, 동일하다. 자, DNA 지문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재 개발되어 사용 중인 8종류의 혈액형 검사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검사했을 때 두 사람이 똑같을 가능성을 보일 확률은 7,000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DNA 지문이 동일할 확률은 1개의 DNA 미니세터라이트를 사용했을 경우에 3억 분의 1이라는 거예요. 3억 분의 1 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NA 지문이 같을 확률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서 어떠한 머리카락이 발견됐는데 그 머리카락의 DNA와 홍길동이라는 용의자의 DNA가 같다라고 한다면 그 홍길동이가 그 범죄 그 시간에 그 범죄 현장에 왔다가 갔다는 것을 정확하게 입증시켜주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머리카락에 있는 DNA가 똑같은 사람이 홍길동이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같을 수 있는 확률은 3억 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의 DNA가 같은 사람이 홍길동이라고 한다면 홍길동이가 그 머리카락의 본인이 틀림이 없다라고 단정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DNA 수사를 통해서 범죄의 증거 능력을 입증시키는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DNA 수사가 중요한 겁니다. 네. 다음은 DNA 지문의 범죄 수사 이용입니다. 유전자 감식의 장점이에요. 신뢰도가 극히 높아서 강력 범죄의 증거로 활용이 용이하고요. 혈흔, 정액, 타액, 장기, 뼈 등 모든 분비물
그리고 조직에서 DNA 검출이 가능하고 이론상 체포로 이루어진 감정물이라면 무엇이든지 감식이 가능하고 미량의 시료도도 감식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와 같은 내용물들은 다 우리 인체의 일부 구조물이에요. 우리 인체에 있는 모든 구조물에서는 DNA 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유전자 감식의 단점을 보면은 유전자 분야를 전공한 전문 감정가와 고가의 전문 시설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감식기일이 5에서 2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확인이 곤란하다는 그와 같은 단점도 있다. 네, 지금까지 DNA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